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요즘 처가랑 정말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제 친구가 그래도 어른인데 좋게 타일러서라도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는 헛소리를 하길래 제 삶을 한번 이렇게 조언해보고자 보내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좋게 말할 수가 있는지 저는 그나마 제가 신사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20대 때부터 재테크를 참 좋아했습니다. 여기서 재테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세상의 돈 흐름을 알아내서 이익을 창출하거나 관리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어렸을 적 금수저 마냥 부잣집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직장에서도 월급을 크게 받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가 다니는 직장 특성이 정년까지 보장이 되고 연금도 나오는 직업이라 대출 같은 게 정말 잘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상적으로 돈을 모아 저축해서는 평생 죽을 때까지 돈을 모아도 내 집 마련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이더군요. 처음에는 재테크를 하기 위해 안 쓰고 안 먹고 해봤는데 겨우 안 먹고 안 쓰고 해봐야 모아지는 돈이 제가 만족할 만한 돈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나마 최소한의 수준으로 쓰던 걸 줄이게 되니 삶의 질이 너무나도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옷이라든지 모임이 있을 때 식사비라든지 그래도 제가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고 다른 방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고심하던 중에 직장 선배가 가르쳐줬습니다. 그때 배웠던 게 바로 부동산이었습니다. 한국은 부동산 불패의 나라라고 불리울 정도로 빚을 내서라도 잘만 사두면 몇 년만 지나도 정말 2배 이상 오르는 경우가 많다고 했고 그때부터 정말 부동산에 대해서 틈만 나면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선배도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면서 질문하는 제가 기특했는지 본인이 공부했던 알짜배기 내용들까지 알려줬습니다. 그 선배도 저랑 월급도 비슷한데 부동산으로 이미 2억 이상이나 벌었던 상태였죠. 저는 생각해보면 참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청약을 통해서 흔히 말하는 확률이 로또라는 게 걸렸고 그 뒤로는 그 로또 받은 아파트를 잘 팔아서 그 돈으로 피를 주고 분양권을 구매해서 이득을 몇 천만 원씩 불려 나갔으니까요. 하지만 초심자의 행운이었던 건지 그렇게 피를 주고 집을 사다가 부동산 정책과 맞물려서 집을 세 채나 떠안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진 아파트를 팔 수도 없는 상황에서 잘 팔리지 않은 아파트만 2채가 추가되자 세금부터 관리비에 담보대출로 받은 어마어마한 피까지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엄청난 빚과 이자가 생기더군요. 그때 제 아내를 처음 만났습니다. 아내는 같은 업종 종사자였고 저랑 근무지가 다른 곳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근면 성실하다며 직장 동료가 소개시켜줬던 여자였죠. 사실 솔직히 그 당시에는 빚과 이자를 갚느라 허덕이던 때라 여자를 만날 때도 아니었는데 문득 지금 때가 아니라고 이런 타령만 하다가는 언제 이 빚을 다 갚고 여자를 만나 연애를 해볼지 아득해서 만나보았습니다. 아내는 참으로 단아한 느낌의 딱 현모양처 같은 스타일이었죠. 집안의 장녀로 자라나서 지금의 직업을 가지기까지 정말 공부만 열심히 하고 살아온 여자였습니다. 당연히 저도 이상적인 배우자라 너무 마음에 들었고 적극적인 구애를 했으나 제 현재 상황이 데이트 비용 자체가 너무나도 부담스럽더군요. 이자를 내고 나면 생활비를 걱정해야 되는데 그 생활비가 데이트로 나가니까요. 그런 저의 기색을 느꼈는지 아내가 혹시 재정적인 문제가 있냐고 물었고 그래서 솔직하게 다 말했습니다. 그러자 계산이 빨랐던 아내는 어떻게 그런 걸 다 계산해 보더니 제 월급만으로 그 빚을 다 갚는데 30년을 잡아주더군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만약 우리 둘이 갚으면 15년이면 집이 세 채 생기는 거 아니냐는 말에 저는 정말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사실 어떤 여자가 연애 초기에 남자가 빚에 휩싸여서 데이트 비용도 없다는 말이 달가울까요? 물론 아파트를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몇 억의 돈이 생기는 점은 있으나 문제는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돈이 없는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아내에게 감동을 받았고 아내는 그 이후로도 자기 일처럼 적극적으로 나서서 집 빚을 갚기 위해 전세를 내놓기 위한 노력으로 알아보거나 저랑 같이 돌아다니면서 부채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매매를 알아보는 등 여러모로 엄청난 도움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근사한 데이트 한번 못 시켜줬는데 아내는 저에게 항상 밥을 사고 데이트 비용 또한 대신 내주며 저보고 말하길 절대 기죽지 말고 나중에 우리가 결혼하면 그때 다 갚으라고 말하면서 웃더군요.
이 여자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이 여자랑 결혼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귄 지 반년도 안 돼서 이런 마음 처음이라고 그때부터는 결혼하자고 졸랐고 아내는 그래도 1년은 만나봐야 되지 않겠냐고 거절을 했으나 저희 간곡한 매달림 끝에 결국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제 인생은 이런 여자를 만나서 앞으로 탄탄대로일 것만 같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더군요. 아내는 제가 처가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갈 때 제 눈치를 보면서 자기 어머니가 사실 좀 성격이 괄괄하시고 장난이시니 걸러 들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의 부모님이니 나름 신사 같은 이미지만 생각하고 갔는데 장모는 처음 본 날부터 진짜 무슨 뚜쟁이 아줌마 마냥 제 재산은 얼마고 실제 빚은 얼마고 집은 몇 채이고 부모님의 재산은 어떻게 되는지 하나하나 꼬치꼬치 묻더군요. 장모님이 하는 일은 마트 캐셔였어요. 솔직히 직업 비하는 안 하고 싶었는데 저랑 아내가 하는 일이 돈은 많이 못 벌어도 사회적 지위도 있는 안정적인 직장인데도 저희보다 돈도 적게 버시고 언제 그만둘지도 모르는 일 하시면서 저보고 글쎄 그 돈 벌어서 남편 구실은 제대로 하겠냐며 타박을 하시는데 저는 좀 어이가 없더군요. 정말 마음 같아서는 장모님에게 말하길 그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당장 때려치우고 사업이나 하라는 소리냐고 말하고 싶었던 게 목 끝까지 나왔었지만 처음 뵙는 것도 있으니 일단 꾹 참았습니다. 아내는 또 살면서 장모님께 얼마나 쥐잡히듯이 살았는지 옆에서 별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집안 분위기를 보아하니 이 집안은 근엄한 장인어른과 착한 딸인 제 아내 그리고 개념 없는 장모와 그 장모가 애지중지하는 처남이라는 분위기를 처음 인사드리러 간 날 알게 되었었죠. 그 부분이 신경이 은근히 쓰였으나 아내는 정말 뭐 하나 빠질 데 없이 너무 좋았기에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게 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잘난 것 하나 없는 망나니 놈인 처남은 자기 편만 드는 장모 때문에 제대로 망나니로 자라났고 혼자 스스로 성장한 아내는 장모와 처남의 돈줄이었더군요. 결혼하면서부터 모아둔 돈이 거의 없다는 말에 눈치를 챘었습니다. 그나마 없던 돈에서 제 생활비를 지원해주고 밥 먹여주고 한 아내를 보니 당신 대체 왜 이렇게 바보처럼 사냐고 제가 구박까지 했어요. 아내는 그래도 가족이라 거절 못했다는 말에 그럼 우리 결혼하고도 그럴 거냐고 하니까 선뜻 대답을 못하길래 그 부분을 제가 결혼하기 전에 단판을 지었습니다. 그러자 장모가 한다는 소리가 제가 무능력해서 자기 딸의 돈을 탐낸다길래 그 말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장모님이 무능력하셔서 열심히 자립해야 되는 딸의 돈 지금까지 탐내고 사셨으면 이제는 놓아주라고 했어요. 그 말에 아주 집안이 그냥 발칵 뒤집히며 난리가 났었지만 장인어른께서는 저를 보며 장모가 말이 좀 지나쳤으니 사과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말씀하시길 장모와 처남에게는 더 이상 출가 외인인 아내의 돈을 탐하지 말라고 이 시간 이후부터 탐하는 순간 이 집구석의 모든 재산은 제 아내의 명의로 모두 돌리겠다고 말을 하니까 다들 불만투성이인 얼굴로 일단락 지어졌습니다. 저희 결혼할 때 제 빚이 듬뿍 들어간 집도 있었지만 저희 본가에서는 1억 원을 지원해 주셨고 장인어른께서도 5천만 원이나 주셨습니다. 그 돈으로 저희 결혼식 다 하고 신혼집까지 차려서 잘 살았네요. 아내는 고맙다며 말을 했으나 이상하게 저는 불안했고 아내 명의로 된 카드 전부 해제하고 혹시나 몰라서 제 카드를 대신 주면서 아내 월급까지 전부 다 제가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집 한 채를 아내와 공동명의로 바꿔줬어요. 그 후로는 그 집부터 빚을 갚아나가기 시작했었죠. 저희가 사실 애도 없었기에 그저 돈만 벌면 되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주 큰 화제거리가 생겼어요. 바로 집값이 많이 올랐던 겁니다. 세 채 중에 한 채가 크게 올라서 그 집 전셋값만으로도 나머지 담보대출금을 모두 상환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고 그러자 빚이 없어지자 이제는 빚을 갚는 게 아니라 돈들이 역으로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애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빚도 없어지니 저희 생활 수준도 많이 올라가게 되었고 더 이상 힘들게 살아야 할 이유 따위도 없었으니까요. 장인어른도 처음에는 제가 그렇게 무턱대고 집을 세 채나 들고 있어서 걱정을 많이 하셨으나 이제는 저에게 선견지명이었다며 사위가 잘 되니 든든하다며 저희 딸아이를 그렇게 이뻐하셨는데 장모랑 처남은 뭐가 그리 불만인지 자기 손녀이자 조카인데도 단 한 번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본체 만체 하더군요.
저는 사위 노릇 제대로 했습니다. 명절이나 장모님 생신날 선물도 나름 제일 비싼 걸로 보냈고 저희 엄마보다 더 비싼 걸로 꼬박꼬박 챙겨줬었습니다. 아내도 그걸 알고 항상 내심 미안해했고요. 저희 부모님께는 장모의 성향을 말했더니 항상 장인어른보다 더 좋은 걸로 챙겨주라고 말씀까지 해주셨거든요. 그래도 장모랑 저희 사이는 안 좋았어요. 그러던 중 어느 날부터 장모님이 은근히 목소리로 저에게 전화가 와서 자기 집에 한번 들리라고 하더군요. 생각해 보십시오.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손녀가 태어나도 연락 한 번 없던 인간이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엄마 마냥 제 몸을 극진히 걱정하며 날 잡고 자기 집에 와서 맛있는 거 먹으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마냥 좋게 들리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불길한 의심부터 들어서 아내에게 말을 하자 아내 역시도 안색이 안 좋았지만 저희 둘 다 그 집에 갔었습니다. 그날 명절에도 못 받아본 사위상을 5년 만에 처음으로 받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어찌나 친한 척을 하며 우리 사위 고생이 참 많다는 둥 말들을 계속 돌려서 빙빙 하더군요. 분명히 뭔가 요구하고 싶은 게 있구나라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본심을 감추고 저의 칭찬을 늘어놓던 장모가 슬슬 본심을 드러내더군요. 처남이 곧 결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처남이 그 새색시한테 자기 집이 있다고 이미 큰 소리를 뻥뻥 쳐놨다더군요. 그런 말까지 들었을 때는 설마 했습니다. 그러더니 아니나 다를까 아내 명의로 된 그 집을 처남 명의로 하자는 겁니다. 어차피 지금 팔 생각도 없을 테니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냐며 가족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며 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 집을 전세로 달라고 말씀하시는 거냐고 말하니 장모는 아니라고 그냥 처남 명의로 달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자마자 진짜 웃음밖에 안 나오더군요. 지금 장모님, 이 말씀 정말 진심으로 하는 말씀이세요? 라고 웃으면서 말하니까 장모는 갑자기 기분이 팍 상했다는 표정을 짓더니 장모가 말하는데 그 웃음은 뭐냐고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정말 말 같은 이야기면 저도 진지하게 듣겠는데 제가 대체 왜 처남 결혼하는데 저희가 피땀 흘려 번 돈을 줘야 하냐고 되물으니 솔직히 그거 피땀 흘리지 않지 않았냐고 어쩌다 운 좋게 아파트값 올라서 대박 맞은 거면 도와줄 겸 줘도 되지 않냐며 갑자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군요. 와, 진짜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그럴 마음 죽어도 없다고 앞으로 이런 걸로 부를 거면 2번 다시 부르지 말라고 딱 잘라 이야기하고 아내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 두고 보자는 장모와 처남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진짜 결혼을 한다더군요. 그때부터 사실 좀 찜찜했었거든요. 저 허세 좋아하는 인간들이 어떻게 집도 없는데 결혼을 과연 어떻게 할까 해서요. 아니나 다를까 상견례 자리에서 저희는 합의하지도 않았던 집이 처남 집이 갑자기 되어 있었고 새 며느리로 들어오기로 한 사람은 제 아내에게 형님 덕분에 좋은 집 얻어서 정말 감사하다는데 제가 어이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바로 퍼부었습니다. 대체 뭘 믿고 이런 인간이랑 결혼하는지 모르겠는데 장모나 처남 둘 다 사기꾼이라고요. 그러자 상견례 자리는 정말 아주 개판 난리가 났었죠. 저는 신경 안 쓰고 연달아서 그대로 싹 다 말했어요. 사실 우리는 집 준다고 한 적도 전혀 없었고 자기들끼리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이렇게 몰아가기로 저희가 집을 준에 만에 하는 것 같은데 그쪽들도 지금 사기 당한 거고 우리도 사전에 전혀 동의한 적 없는 내용을 이렇게 말하는 게 사기꾼이지 아니면 누가 사기꾼이겠냐는 말에 상견례는 완전 파탄이 났습니다. 장모는 제가 그 자리에서 그렇게 대놓고 대담하게 말할 줄은 몰랐는지 얼굴이 시뻘개져서 저를 보고 호로자식이라며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고 장인어른도 이런 사실을 처음 알았는지 노발대발 했었죠. 결국 그날 상견례 싹 다 엎어지고 나서 처남이랑 예비 신부는 결혼식도 파토났고 장모랑 처남은 장인어른 집에서 쫓겨났다고 하네요. 그 이후로도 장모와 처남에게서 제 아내한테 온갖 협박이 적힌 문자가 왔었고 전화까지 하길래 저는 아내 휴대폰까지 바꿔줬습니다. 그리고는 처남과 장모한테 한 번 더 이딴 식으로 연락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부모 자식 간의 연까지 끊어버리게 할 거라니까 그제서야 좀 잠잠해지더군요. 살다 어쩜 이런 인간들이 제 천사 같은 아내의 가족인지 치가 떨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웃긴 건 아무것도 모르는 지인들입니다. 주변 지인들은 저보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른들한테 그러면 되냐고 결혼식까지 파토내게 했냐면서 저한테 훈계를 하는데
너나 잘하시라고 말해줬네요.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전 남자친구는 제가 대학을 갓 졸업할 때 만나서 연애했던 남자입니다. 전 남자친구랑은 대학 때부터 원래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그는 당시에 군대를 다녀와서 대학에 복학해서 다니고 있었고, 저는 대학교를 졸업한 후 처음으로 회사에 취직한 곳이 중소기업이었는데, 회사 대표라는 사람이 글쎄 악덕 사장이었던지라 월급도 제대로 안 주고 밀리던 걸 그때 친구였던 전 남자친구가 해결해준다고 도와주면서 점차 친해지다가 사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거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저희 학교가 그렇게 좋은 학교도 아닌데 행정고시를 준비한다고 하던 남자친구를 보며 걱정도 참 많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5급 공무원만 되면 저를 호강시켜주고 어쩌고 말하는데 저는 속으로 애초에 그 정도로 공부를 잘했으면 저희 학교가 아니라 서울 소재의 명문대를 가지 않았을까 생각했죠. 아니나 다를까 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 합격을 하겠다던 그 인간은 당연히 떡하니 쉽게 될 일이 없었고 졸업 후에도 그동안 공부한 게 너무 아깝다며 1년만 더하게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하더군요. 처음 1년은 설득에 넘어갔고 그 다음 1년은 제 앞에서 무릎 꿇고 빌어서 넘어갔습니다. 집에 돈이 아예 없거나 이런 건 아니라서 제가 월급 받은 것 대부분을 남자친구의 교재비 등에 보태줬고 거의 매일같이 남자친구 집을 드나들며 밥 해주고 청소도 제가 대신 하고는 했습니다. 그러던 남자친구가 한다는 소리가 1년만 더 한다고 또 고집 부리길래 저는 더 이상 못한다고 했더니 이번에는 행정고시가 아니라 7급을 보겠다고 하더군요. 4년을 넘게 공부했는데 7급 공무원 하나 못하겠냐고. 진짜 이번 딱 한 번만 믿어달라고 하길래 저 역시 그래 4년이나 했는데 5급은 아니어도 7급은 붙겠지 했어요. 그러면서 공부를 또 하기 시작하는데 자기도 이제는 어느 정도 지치는지 자취방 가면 TV 보고 놀고 있을 때도 많고 뜬금없이 저에게 여행이나 가자고 말하고 이러길래 저는 공부는 잘 되냐고 하니까 전 남자친구는 저에게 걱정 말라고 식은 죽 먹기라고 그냥 공부 안 하고 쳐도 합격 점수 커트라인 넘는다며 자랑스럽게 말하는 그놈의 모습에 저는 안심이 되기는커녕 더욱 불안함이 커지더군요.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 합격 점수 커트라인에 걸리는 거면 언제든 불합격이 될 수도 있다는 건데 더 확실하게 하려면 방심하지 말고 100점을 맞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따지니 전 남자친구는 짜증난다는 표정으로 저에게 야, 나 행시 치던 사람이야. 고작 7급도 못 풀겠어? 라며 버럭 성질을 내더군요. 자기를 무시했다며 그 이후로는 제 말을 더욱 안 듣고 놀고 먹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해 시험에서 또 떨어졌습니다. 시험날 제가 시험 잘 봤냐는 말에 대충 뭐 보긴 했는데 이러더니 자신감 없는 대답에서 저는 이미 느꼈죠. 그리고는 전 남자친구는 저를 보며 또 이번에는 더도 말고 진짜 9급 시험을 보겠다. 그리고 바로 7급을 볼 거라고 한 번만 믿어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악 물고 조근조근 말했습니다. 이제 네 나이 벌써 27이야.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라고 했더니 자기 학원에서는 30 넘어서도 이거 하는 사람들 아직 있다면서 저한테 자기보다 못한 재수생들을 비교하더군요. 그날 정말 전 남자친구와의 대화는 공무원 시험 접어라. 아니다.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붙을 수 있다로 하루 종일 다투다가 끝내 남자친구의 똥꼬집에 너무 짜증이 났지만 어쩔 수 없이 만약에 그럼 그거 떨어지면 진짜 앞으로 2번 다시 공무원 얘기는 하지 않기로 했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한 해를 또 지나가는데 역시나 또 떨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전 남자친구가 이건 인간이 아니라 그저 허언증 덩어리로 보이기 시작했죠. 솔직히 5급 친다고 1년 공부한 것도 아니고 지금 횟수로만 쳐도 6년 차인데 그 6년 동안 공부한 걸로 9급을 떨어진다면 평생 해도 5급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될 놈이었죠.
남자친구가 이제는 모의고사가 몇 점이라는 말도 이제는 안 믿었고, 제가 그래서 닥치는 대로 그냥 앞으로 일이나 하라며 소리 지르고 말하니 전 남자친구는 제 눈치를 보며 고작 한다는 일이 28살의 편의점 아르바이트였어요. 그거 도대체 왜 하냐고 하니까 저한테 미안해서 적게라도 돈 벌면서 거기서 앉아있는 시간도 많으니 공부는 계속 할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제대로 된 직장을 들어가야지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기엔 이젠 나이가 많지 않냐니까 전 남자친구는 돈 벌어서 공부를 계속 하겠다는데 뭐가 문제냐고 했었죠. 그러더니 천운이 있었는지 진짜 어느 정도 실력은 있었는지 그 해에는 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의기양양해서는 저에게 받냐면서 여태까지 자기가 안타깝게도 매번 컨디션이 안 좋았던 거라고 자기가 한다고 하면 무조건 이 정도로 한다고 하면서 구급 붙어놓고는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동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때부터 회사를 다니던 친구들을 만나서 매일같이 술 마시며 자기야말로 9급에서 시작하지만 7급 시험 보고 다시 5급도 시험 볼 거라며 그냥 시험 운이 안 좋았다고 고작 9급 따위로 만족하지 않을 거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아무쪼록 그렇게 남자친구가 정식으로 공무원으로 되고 나선 솔직히 저한텐 그동안 고생했지라며 작은 선물이라도 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진짜 저한테 10원짜리 하나 주는 것도 아까워하며 자기 월급이 진짜 쥐꼬리만 하다며 무슨 공무원들은 노비도 아니고 뭐라고 하면서 자기는 나보다 더 잘 버니까 이런 말을 하는데 저도 그 부분은 잘 압니다. 9급 공무원 초봉이 진짜 낮다는 것을요. 그래도 여태까지 6년을 넘게 뒷바라지 해주면서 도와준 나한테 큰 건 아니더라도 작은 선물이라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진짜 솔직히 그때는 너무 화가 나더군요. 그때부터 전 남자친구와 별로 사이가 한동안 좋지 못했는데 그 와중에 이 전 남자친구가 글쎄 저 몰래 또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걸 알게 된 건 몇 달 안 지나서였습니다. 그것도 그 전 남자친구한테가 아니라 그 바람피는 여자한테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왜 자기 남자친구한테 계속 들러붙냐고 말하던 그 여자. 저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제가 전 남자친구랑 예전에 진즉에 헤어졌었는데 전 남자친구가 공무원에 합격하고 나자 다시 들러붙은 아주 거머리 같은 여자로 말을 해놨더라고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어서 너는 그걸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마음 착한 자기 남자친구가 들러붙는 당신 때문에 힘들어 하길래 자기가 번호를 보고 이렇게 연락을 한 거라네요. 그래서 저는 그 여자에게 소리 지르듯이 말했습니다. 이보세요. 그 인간 뒷바라지 내가 다 했고 우리가 지금 헤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놈이 지금 바람 피우면서 당신한테 거짓말하는 거라니까요. 제 말을 듣더니 그게 설령 사실이라고 해도 진즉에 마음 떠난 남자한테 매달리는 게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쪽팔린 줄 알라면서 오히려 면박을 주더군요. 그리고 그날 저녁 전 남자친구는 저에게 솔직히 너랑 만나는 게 이제는 쪽팔린다며 자기는 공무원이니 같은 공무원이나 교사는 만나야 된다고 말을 하더군요. 월급 적다고 징징거리면서 돈 한 푼 안 쓰는 쫌생이가 그딴 소리를 하냐고 하니까 자기는 대신 연금이 있다고 당당하게 말하는데 정말 이런 놈한테 지금까지 내 인생을 전부 다 바치듯이 살았었다니 생각이 들기 시작하자 저는 너무나도 억울했습니다. 솔직히 이런 낌새는 옛날부터 보였지만 제 20대 청춘을 다 바쳤던 겁니다. 그놈의 세월의 정 때문에 못 헤어졌던 것 같아요. 결국 그 자식 얼굴에 저의 손바닥 자국을 내주고는 그날로 헤어졌습니다. 그 뒤로 전 남자친구 카톡 프로필에는 새 여자친구랑 놀러 다니며 찍은 여행 사진으로 매번 바뀌더군요. 그렇게 저는 한동안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마음적으로 힘들었지만 그동안 버는 족족 그 자식한테 들어갔던 돈들이 아껴지기 시작하니 돈도 이제는 제 자신에게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더군요. 저는 그래서 운동도 하고 사교 모임도 하고 그동안 한 남자의 종처럼 살다가 이제는 저를 위해서 가꾸니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찌질하고 쫌생이 같은 전 남자친구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좋은 사람들을 말이죠. 그렇지만 한 번의 이별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상처가 되었는지 저에게 다가오는 남자들과 쉽사리 사귀기는 어렵게 되더군요. 또 저 사람도 나의 겉모습만 보고 다가오는 거면 어떡할까. 내가 이런 남자랑 어울리는 걸까 자격지심도 왔고 상처를 받기 싫어서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숨어버렸습니다.
그런 저를 구해준 게 바로 지금의 남자친구입니다. 지금의 남자친구는 프로그램 개발 일을 하며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끈질기게 저한테 다가왔고 반년 동안 연인 아닌 연인 사이로 지내다가 끈질긴 구애 끝에 사귀게 되었습니다. 돈은 자기가 벌면 되니까 진짜 결혼하면 나의 영원한 가정주부로 지내줬으면 좋겠다며 진지하게 저한테 말을 하던 남자친구. 저보다 4살이 많았던 그는 책임감도 강하고 자기 일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그렇게 사귄 지 1년 만에 자기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게 하고 항상 저희 위주로 생각하고 그러더군요. 결국 결혼하기로 양가 집안에서 결정도 났고 상견례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장이랑 전부 다 찾는다고 정신이 없을 무렵 어느 날 갑자기 전 남자친구가 제가 예비 신랑이랑 같이 있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제 예비 신랑은 옛 남자친구도 이미 다 알고 있었기에 저보고 그냥 한번 받아보라고 해서 받았더니 저에게 전 남자친구는 잘 지내냐며 이리저리 뜬구름 잡는 소리나 하다가 저에게 본론으로 말한다는 소리가 자기 결혼하니까 결혼식에 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난하냐니까 장난이 아니라 그래도 이렇게 공무원 됐는데 도와준 게 저고 그렇게 생각해서 초대할 정도의 사람 아니냐고 우리 같이 한 시간이 얼만데 이런 소리를 하고 있더군요. 제가 순간 너무 화가 나서 그 전 남자친구 놈이랑 다투듯이 통화로 말을 하고 있는데 예비 신랑이 저에게 다가와서는 대신 전화기를 받더니 우리도 결혼하는데 잘 되었다고 저희도 갈 테니까 그쪽도 오라고 말하자 전 남자친구는 갑자기 당황한 듯이 말을 더듬더군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보고 왜 이런 놈한테 쩔쩔매냐고 말하고 그렇게 며칠 뒤에 전 남자친구의 결혼식을 찾아갔었죠. 저한테 욕하던 그 여자랑 용케도 잘 만나서 결혼까지 하더군요. 식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둘 다 공무원이라면서 웃고 있던 전 남자친구한테 제 예비 신랑이 다가가니 진짜 겉보기에도 차원이 다르더군요. 예비 신랑이 차고 있던 시계부터 옷을 훑어보는 전 남자친구는 이분이 제 남자친구냐고 묻자 맞다고 하니 제 예비 신랑이 저희도 곧 결혼한다고 그때 반드시 오라고 말했고 전 남자친구는 얼굴에 썩은 미소를 띄우며 물론 가야죠. 우리 지연이 결혼식인데. 라고 꼴에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센 척하던 전 남자친구를 보니 웃기지도 않더군요. 결혼식장도 그냥 일반 웨딩홀 빌려서 하는 그곳에서 저희는 뷔페도 안 먹고 그냥 축의금만 20만 원 넣어주고 왔습니다. 그렇게 전 남자친구는 결혼을 하고 그 이후에 저희도 그 다음 달 결혼식이었어요. 저희 결혼식 때는 호텔의 예식장 홀을 빌려서 엄청 화려하게 했어요. 시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시느라 손님들이 많다고 호텔에서 하라고 하셔서 호텔에서도 제일 큰 홀을 빌렸었거든요. 엄청난 화환들과 손님들로 정말 TV에서만 봤지 저도 태어나서 실제로 처음 보게 된 연예인 결혼식 같은 데서 하는데 그때 마침 전 남자친구가 진짜 왔더라고요. 신부 대기실에 와서 어설프게 저에게 손을 흔드는데 표정만 봐도 웃기더군요. 그래서 진짜 고맙다고 했습니다. 너 때문에 진짜 이렇게 결혼할 수 있었다고. 내가 너랑 결혼했으면 어쩔 뻔했냐고 웃으면서 말을 하니 전 남자친구는 자존심 때문인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부들부들 떨더군요. 그러면서 오늘 이쁘다고 하며 끝까지 자존심 있는 척 하더니 나가버렸습니다. 예식을 올릴 때 전 남자친구와 눈이 마주쳤는데 전 남자친구의 묘한 착잡한 표정을 보니 진짜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그놈 얼굴 보고 덕분에 결혼식에서 긴장되는 것들도 언제 그랬냐는 듯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남편이랑 현재 알콩달콩하게 잘 살고 있어요. 곧 아이도 낳을 계획이고 정말 본인 급 따지다가 진짜 급에 맞게 사는 꼴 보니 제 속이 다 시원하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28살이고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자취생활 9년째인 직장인입니다. 남자친구를 만난 지 7년이 되어가죠. 정말 오래 만났죠. 하지만 아직까지 결혼 생각이 없길래 저 혼자서 일방적으로 결혼을 질질 끌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때문에 정말 심각한 고민이 있었는데 어떠한 계기로 초역대급으로 놀라고 그 일로 인해 남자친구가 확 바뀐 사건이 있었어요. 21살 때 소개로 만나 서로 첫눈에 반해서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저와 남자친구는 혈기가 왕성한 때이다 보니 눈만 마주치면 사랑이 싹트고 했습니다. 저는 사주를 보거나 점을 보면 욕구가 굉장히 높다는 말을 많이 듣기도 했어요. 한 번은 친구가 그림으로 저를 테스트해 준 적이 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나무, 해, 산, 뱀, 울타리 등을 그려보라고 했는데 다 평균적으로 그려서 평범하게 성향이 나왔는데 제가 뱀이 서 있는 걸로 그리니까 뱀은 성을 뜻한다고 하면서 너는 뱀 머리가 꼿꼿하게 서 있네. 욕구가 장난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반응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했고 제가 자취를 하다 보니까 거의 집에서 데이트를 많이 하게 됐어요. 연애 초반에는 함께 있는 것 자체만으로 너무 좋았으니 말이죠. 저희는 하루에 2번, 3번을 할 정도로 어느 날은 남자친구에게 떨어지기 싫을 정도로 계속 붙어 있던 적도 있었어요. 그렇게 3년이 흘렀을까요? 저도 직장에서 자리를 잡고 이제는 진급할 시기가 되니 야근도 정말 잦을 정도로 집에도 잘 못 들어가는 횟수가 많아졌어요. 물론 남자친구도 잘 못 보기도 했고요. 그때는 남자친구보다 동기들 중 제일 빨리 진급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크다 보니 회사 일에만 집중을 하기도 했죠. 한참 바쁠 때 남자친구는 보고 싶다면서 징징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럴수록 정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본인은 어린 나이에 취직을 해서 현재 안정적인 자리를 잡고 있으니 마음이 조급하지는 않겠지만 저는 달랐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집이 특별하게 잘 살거나 아주 못 살거나 하지는 않았고 평범하지만 가족들에게 짐되는 게 싫어서 일찍 독립을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루는 야근을 하는데 남자친구가 집에 가 있을 테니까 빨리 끝나고 오라고 하는데 왜 함부로 가 있냐며 오늘도 많이 늦는다고 바쁜 거 끝나고 보자고 했는데 남자친구는 너 바람났어? 요즘 왜 그렇게 피하는 건데? 만나자고 하면 맨날 바쁘다고 하냐고 하면서 싸움이 시작됐어요. 물론 남자친구도 자존심이 많이 상하기도 했겠죠. 본인은 단지 저를 보고 싶어서 그렇게 말을 한 건데 제가 다른 쪽으로 몰고 가니 본인은 그게 상당히 기분이 나빴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틀에 한 번꼴로 남자친구는 우리 안 한 지 너무 오래되지 않았어? 오늘 하고 싶다. 이런 말을 했어요. 다른 분들은 배부른 소리 한다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저 말을 자주 듣는다면 단지 나를 밤에만 만나는 건가 이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짜증이 나더라고요. 물론 저도 좋았지만 자꾸 저런 말을 하니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새벽 1시쯤 일을 마치고 집을 가니 남자친구가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짜증이 났지만 제가 배고플까봐 야식을 만들어 놓은 모습에 약간 감동을 받았어요. 씻고 나오니 남자친구가 마사지도 해주니 아까는 정말 기분이 나쁘기도 했지만 본인이 먼저 시비 거는 말투로 말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서 마음이 스르르 풀리더라고요. 제가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말하니 회사 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지 제 말을 다 이해하고 그럴 때는 이렇게 하라고 하면서 코치를 해주더라고요. 남자친구하고는 같은 직무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 대화가 정말 잘 되기도 하고 제가 못하는 일 처리를 해주기도 하거든요. 이럴 때 보면 한없이 천사인데 밤만 되면 사람이 변하니 제가 변한 건가 싶기도 하고요. 막 잠이 들려고 하는데 등 뒤에서 뭔가 느낌이 쎄하기 시작해서 제가 진짜 오늘은 그냥 잠 좀 자. 진짜로 피곤하다고 하니까 여보 너무 보고 싶었어 하면서 시도를 하는데 순간 아까의 감동은 사라지고 손을 팍 쳐냈죠. 아니 내가 피곤하다고 하잖아. 근데 자꾸 왜 그래? 내 의견은 존중 안 하고 또 욕구 채우는 거야? 라고 했더니 너는 진짜 사람 무한하게 왜 그러냐? 라고 하면서 본인 짐을 챙겨서 나가더라고요. 저도 말리지도 않고 그대로 자버렸고 출근을 하는데 연락 한 통 없더라고요. 그래서 친구에게 어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야, 시준이 오빠 자존심 상했겠다. 내 남자친구가 그러는데 그거 진짜 말 못할 정도로 자존심 많이 상한다더라. 그래? 아, 근데 어제는 진짜 피곤했었어. 물론 요즘 회사 분위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날 세울 필요 없잖아. 그리고 쉬엄쉬엄 해라. 어차피 이번 진급 너가 유력하다는데? 야, 유력하다고 해서 처음 모습보다 해이해지면 그게 되겠어? 나는 그런 소리 듣기 싫어. 여기를 어떻게 들어왔는데? 저는 여기 회사를 들어오기 위해 많은 공부를 했고 자격증도 많이 취득했고 또 어렵게 들어와서 어설프게 일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을 다 아는 남자친구가 그렇게 정색을 하고 가버리니 너무 야속하고 괜히 밉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진급 발표가 나서 저는 진급을 했고 너무 기분이 좋았고 회식을 거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에 남자친구가 또 보고 싶었고 그래서 그날 남자친구와 함께 밤을 보냈어요. 남자친구가 화를 내고 나간 다음 날 친구랑 이야기하고 바로 남자친구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고요. 저도 조금 조급한 마음이 풀어지고 바쁜 일이 끝났기에 그동안 소홀했던 남자친구에게 신경을 쓰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 뜨거운 사랑은 남자친구 혼자 현재 진행형이더라고요. 뜨거운 사랑이라는 건 서로 불이 붙어야 좋은 건데 혼자 날리니까 이제 몸에서 받쳐주지를 않더라고요. 여자분들이면 아마 아실 거예요. 사랑 진행할 때 아픈 거요. 그런 거 반복이 되면 저는 아파서 짜증을 내고 그럴 때면 남자친구는 도대체 왜 그러냐고 하고 아파서 그러는데 이유가 있나요? 계속 원하는 남자친구 때문에 무슨 대책이 필요하다 싶었지만 남자친구와 헤어져야 하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남자친구의 요구만 아니면 다른 거는 다툴 일이 없는데 정말 살다 이런 걸로 남자친구와 싸움이 일어날 줄이야. 저 같은 분 있나요? 온갖 말들로 저를 원하는데 부정이 안 되겠어서 회사에 휴가를 내고 엄마 집으로 피신을 갔죠. 상상이 되시나요? 한순간에 제가 도망자가 되어버렸어요. 고향 친구를 만나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니 남자친구 힘 좋다고 하면서 부럽다고 놀리는데 진짜 꼴배기 싫더라고요. 제 속도 모르고 말이죠.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미친 척하고 도중에 방귀를 뀌던지 아니면 아파하면서 기절한 척하라고요. 솔직히 방구는 생리적인 현상이라 제가 하고 싶어도 못하기 때문에 기절 쪽으로 더 자연스럽게 속이기 쉽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날이 왔고 친구가 후기를 알려달라는 말을 뒤로 하고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친구가 하라는 대로 했어요. 만났을 때부터 아랫배가 자꾸 아프다고 하라고 하더라고요. 자기야, 나 오늘 왜 이렇게 아랫배가 아프지? 병원 가볼까? 많이 아파? 요즘 스트레스 받는 일도 없는데. 아니면 그날 다가온 거 아니야? 아닌데. 아직 한참 남았지. 라면서 얼굴을 찌푸렸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 집에서 주무시고 갈 준비를 하는데 제게 좀 어떠냐면서 컨디션 괜찮냐고 물어보는 남자친구에게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다고 하니까 그냥 잘 것 같더니 또 스물스물 거리더군요. 오냐, 오늘이 날이다, 잘 걸렸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한창 오르고 있을 때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기절한 척 했어요. 남자친구가 불을 켜더니 깜짝 놀라서 바로 병원 응급실로 신고를 하더라고요. 제 옷을 입히고 본인 옷을 입고 아직도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네요. 구급차가 오는 거에 맞춰 살짝 정신이 든 척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러니까 내가 아프다고 하기 싫다고 했잖아 라고 하면서 막 울면서 너는 진짜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내 컨디션을 존중 안 해? 라고 소리를 쳤어요. 구급대원님들도 듣고 상황이 남자친구가 창피해 할 만했지만 여자 구급대원님에게 설명을 하고 바로 병원 응급실로 향했어요. 응급실 분들에게는 너무 죄송하긴 했지만 이렇게 안 하면 제가 못 살 것 같았죠. 응급실에 가니 산부인과 선생님이 오셔서 진료를 보시는데 상황을 말씀을 드렸더니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치료를 좀 하시긴 해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남자친구에게는 비밀로 하고 센스 있으신 의사 선생님은 심각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사랑은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지금 많이 안 좋아요. 그러다가 심각해서 나중에 임신이라도 안 되면 어쩔 거예요, 보호자님. 이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남자친구는 끝내 울음을 터뜨리고 빨리 결혼하자. 나 이제 그런 걸로 투정 안 부릴게. 그러니까 아프지 마. 내가 진짜 미안해. 나 너를 어떻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사랑해. 너무. 7년이 되는 지금도 처음 하는 그때 그 마음 그대로야. 결혼해도 이런 걸로 마음 아프게 안 할게. 라고 하면서 엉엉 우는데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하고 왜 진작에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으로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이번 계기로 남자친구 성격을 완전히 부러뜨려 놓았고 친구에게 후기를 말해주니 깔깔거리면서 나중에는 너가 하자고 달려드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한다며 진작 너한테 물어볼 걸 그랬다고 고맙다고 했네요. 이제는 예비 신랑이죠. 그 일이 있고 그 후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이 사람이면 되겠다는 생각에 결혼을 결심했고 그 일이 있고 나서 돼지 2마리를 뒀는데 돼지가 마주보고 있으면 오늘은 가능, 2마리 다 정면을 보고 있으면 오늘은 불가능으로 표시를 하고 있답니다. 밝히는 남자친구 혼꾸녕을 내줬는데 이제는 평생 함께할 사람이 되어버렸네요. 이건 이제 평생 저만의 비밀로 간직해야겠죠?